김현정의 뉴스 쇼. 2016년 4월 16일 아침 10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간입니다. 보고를 받은 후 15분 만인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 보고 시점은 그보다 30분 빠른 9시 반이었다는 게 어제 드러났습니다. 구조를 위해 쓰여야 할 30분이라는 골든타임. 그것이 골든타임이었다는 건 청와대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얼마나 큰 과오였는지를 똑똑히 알기에 결국 첫 보고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일지를 조작하고 맙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게 얼마나 큰 과오인지를 알았다면 더 철저히 반성하고 더 철저히 사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덮고자 했던 겁니다. 30분의 골든타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30분은 면피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이것부터 봐야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예,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예요. 네, 그래서 법원은 이번 주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더 일찍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데드라인인 오늘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예. 아마 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컸다는 얘기죠. 검찰은 아직 다퉈야 할 쟁점들이 많고 또 석방 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변호인 측은 주요 쟁점 심리가 끝난 만큼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어제 드러난 세월호 보고 시작 조작 파문도 오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를 감추려고 일지를 조작했다. 이런 파문이에요. 네, 물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는 별건입니다. 예. 하지만 들썩이는 여론이 재판부에 어떻게든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일단 오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일지 조작을 어제 발표한 게 뭐 물타기 아니냐, 여론 압박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뭐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요.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 지켜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이영학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군요. 네, 이번 사건이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수사 결과를 오전 9시에 경찰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왜 딸 친구를 죽였는지 또 한 달 전 부인의 자살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온통 미스터리 투성이었죠. 예. 근데 알려진 바로는 성도착증이 있는 이영학이 부인 자살 뒤에 딸 친구 가운데 부인을 예뻐하던 피해 학생을 불렀고요. 수면제를 먹이고 음란 행위를 하다가 예. 결국 깨어나 반항하던 학생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프로파일러까지 대동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다른 범행은 없는지 또 이중 생활을 하는데 조력자는 없었는지 지금 아직 풀어야 될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고요.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2박 3일 원전 끝장 토론입니다. 신고리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건가 결국은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죠. 네, 이미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공정률이 30%에 이릅니다. 예. 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두고 오늘부터 2박 3일간 종합 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열쇠는 공론화위원회가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공론화위원회와 500명의 시민 참여단이 끝장 토론에 나서는 것인데요. 예. 공론화위는 이와 같이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그 권고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2016년이라고 했습니까? 4월 16일에 아마 16자를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2014년이죠. 그런데 제 기분은요. 네. 아직도 엊그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나 놀랄 정도입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조작했다고 보고된 밝혔습니다.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반에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았는데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걸로 일지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첫 지시가 10시 15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부터 첫 지시가 내려지는 시점까지의 간격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임종석 실장의 설명입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하지만 이 뉴스를 듣고 누구보다 기막혔을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일 겁니다. 우선 이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원고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직접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이 뉴스가 어제 긴급히 나오고 나서 저도 놀라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누구보다 놀랐을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 심정. 4월 16일. 지금도 4월 16일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죠. 진짜 손모가지를 꽉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쫓아가서. 워낙 격한 생각이 드시니까 지금 네. 표현이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시간 일지를 쭉 내면서 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네네. 그걸 보면서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거를, 무서운 거를 뒤에 숨기고 있어서 까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가 과연 청와대였을까요? 청와대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청와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까지 지금 뒤늦게 밝혀지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가족분들하고 유가족분들하고 어제 연락을 좀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그냥 어이가 없고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끝까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예.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전 안보실장 김관진, 예.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 해경청장, 황교안까지도 다 잡아서 다시 구속수사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워낙 격한 심정이셔서 말을 잘 잇지 못하실 정도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단원고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세월호 사고 당시에 상황 보고서를 사후에 조작을 했다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정부 보고서들의 진실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자, 출범부터 해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월호 특조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자 박동근 님이 근데 30분 차이를 뭘 조작이라고까지 하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당시에 30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고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온 것과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가 나온 거는 상당히 큰 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예.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최고 권력자이고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의 제3층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지시를 45분 만에 내린 것과 첫 지시를 15분 만에 내린 건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도대체 그렇습니다. 45분 동안 그럼 뭘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30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 얼마나 더 무서운 걸 숨기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어제 이 소식 듣고 박종훈 위원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의구심,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그럼 그 당시 활동할 때도 느끼셨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세월호 참사 조사하고 특히 청문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 관련 공문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어요. 공문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을 만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비교해보면 보고들 간에 모순이 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한다거나 또는 같은 날에 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거로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간에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시간을 조작한 것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보고서 간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원래는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진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죠, 내용이. 그런 식의 참 희한하다라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진 게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계속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나 잘못된 정부 브리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바 신뢰 게임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못 믿게 되니까 못 믿게 되면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왜 감추지?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했던 보고서들 자료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것은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이제는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해경 보고서하고 이제 해수부 보고서가 그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경 보고서와 해수부 보고서요? 그 참사 직후에는 가장 현장에 있었던 거가 해경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그쪽 보고서들이 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에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나,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 안 하나 하는 일종의 정보 보고서가 더 많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니 정의니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 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10시의 첫 보고라고 30분을 늦춘 부분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위기관리의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이제 사고 대응 매뉴얼인데 원래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위기 상황에서는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걸 2014년 7월 말에 슬쩍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재난 분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법제처 심사 없이 바꾸는 거는 분명한 불법인데 이 불법을 자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혹시 불법인 걸 정말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불법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까지 관리한다는 거 저희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그 자체를 감췄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완전히 살짝 바꿔버린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도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청와대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판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또 의견을 보면 처음에 컨트롤타워가 그 청와대는 아니다 논란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청와대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매뉴얼을 아예 바꿔버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바꾸는 거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는 거에 준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불법입니다. 법제처 심사 없이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꾼 걸 보면요.
참 굉장히 좀 조악해요. 빨간 색깔 빨간 펜 선생님도 아닌데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손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사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자꾸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도 바꿀 수 있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사고 당시 일지 조작한 거, 매뉴얼 조작한 거 화난다 이러고 넘어갈 차원인 건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금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알면서도 바꾸는 건 완전히 이거는 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실성, 권력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 후에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실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것이 왜 구현돼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뭐 중요하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권력을 가지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제1기 특조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정부는 그냥 1년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됐다고 조사를 못하게 했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 조사위원회니까 인적물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8월 4일부터 활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2월 3일, 올해 2월 3일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작년 2월 30날짜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당했잖아요. 하다가 만 거죠.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만이 진실이 규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기 특조위 출범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이거 본회의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뭐 한골탈퇴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잘못된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워낙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진실 탐구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헤쳐나가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놔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이셨어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하게 되니까 바로 전날 이거 발표한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여론전 하려고 일부러 시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글쎄요. 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미묘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가 꽁꽁 묶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공개했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숨겨놨다가 늦춰서 발표하면 또 그때는 왜 숨겨놨냐. 무슨 뭘 가리려고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발견 즉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요. 참 뭐 큰 일이 하나 터졌네요. 지금 사실은 국감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작했잖아요. 행간에서는 국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주시죠. 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감이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막이 이제 올랐는데요. 이 국감 시작부터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 이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상임위별로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그 첫날 모습을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저 궁금했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성환 씨가 세 가지로. 일단은 여야 기싸움이 상당한 건 알아요. 국감 전쟁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렀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보수 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그렇지만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신원조 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 비판과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갑질 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 정의당은 촛불 민심을 반영한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챙챙챙챙 아주 뜨겁습니다. 칼싸움을 하는 것 같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 여당이야 헷갈린다입니다. 이번 국감의 특징으로 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헷갈리는데요. 보통은 국감 하면은 야당의 공세가 대단하고 그렇죠. 야당에서 스타가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야당이 뭐 이른바 창이라면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의원들이 아직 야당인지 여당인지 물을 못 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들조차 이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우리도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9년 동안 맨날 정부 비판하는 게 몸에 뱄잖아요.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이 여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당 같은 경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헷갈리잖아요. 정부 감싸고 옹호하는 게 이 습관이 되어야 될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또 공격적인 질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도 또 이 몸에 안 배는 거예요. 이 또 하나는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감은 야당의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피감기관장 불러놓고 막 호통을 치고 막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그 장관들을 불러놓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영국 국방부 장관 불러놓고 아니 군 사이버사령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 입장에서 봐도 아니 이 현 정부가 한 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한 게 아니니까 자신은 신임 장관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되면은 전임 정부의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니까 오히려 큰 소리 내기도 애매하고요. 하긴 뭐 새 정부 들어선 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장관 임명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책 실패다 얘기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공수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는 국감의 상황. 첫 번째 포인트 키워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에 다 덮였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언론에 밝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월호 침몰 당일 보고한 시각이 30분 조작된 걸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국감 기간에 어떤 큰 뉴스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감에 다 묻혀요. 거꾸로.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아침자 신문 대부분의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종합면도 다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가 어제 경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했는데 제가 그 시각에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18분 동안 생중계해줬어요. 그거. 생중계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어마어마한 서혜순 씨 사건.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이영학 씨도 거기다가. 이것도 오늘 아마 신문 뒤져보시는 분들은 국감 뉴스 찾기 힘들걸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국감이 다 덮였네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야당 입장에서는 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아까 여당 공세가 심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국감 스타도 좀 만들어서 나와줘야 되고 여당도 좀 꼼짝 못하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이 주목을 못 해주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근데 진짜 묻히기는. 첫날은 하여튼 그랬어요. 첫날은 아직은 뭐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감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집중이 안 된다입니다. 집중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세요? 주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의원들 얘기인데요. 국감 준비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당 내부 사정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당 사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국감에.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골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러고요. 이렇게 하니까 국감기간 중에 자칫하면은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6일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까지 김무성 의원 입에서 나왔어요. 네. 26일이면 다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원들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당도 이렇게 하니까 맞대응 성격으로 민주당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 국감만은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멍가게 장부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국가를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게 좀 끔찍하다라는 정민호님 의견도 있고요. 당신 자식이 물속에 빠졌는데 30분 늦게 지시가 내려졌다.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진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입으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분당이 불가피하다. 26일이 통합의 마지노선이다. 김무성 의원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른정당 자강파,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의 답변 들어야겠죠? 첫 순서로 지상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에 온상이 돼가고 있는 랜덤 채팅 앱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에이즈에 감염된 한 10대 여중생 얘기 큰 화제가 됐죠. 이 여중생이 성매매 남성을 찾으러 다닌 것도 바로 이 랜덤 채팅 앱이었다 그럽니다. 도대체 실태가 어떤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연한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모기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모기가 극성이랍니다. 실제로요, 마트에서 모기약과 모기장이 불티나게 팔릴 정도라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모기 전문가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분당은 불가피하다. 김무성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6일이 통합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도 어제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분당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처음인데다가 이게 시한까지 언급이 되다 보니까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 통합에 반대하는 자강파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연결을 해보죠. 지상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통합을 주장하는 의원이 한 8명에서 10명 된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던데 맞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하하. 그러면 자강파는 몇 명이나 되는지 대강 파악되세요? 자강파라는 게 그 말이 전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저희 바른정당 의원들은 모두 처음부터 보수 개혁파입니다. 예. 예, 근데 몇 분이 이제 뛰쳐나가서 비판한 당으로 이제 다시 무릎 꿇고 들어가려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보수 통합이니 자강이니 이제 국어 사전에도 없는 엉뚱한 프레임에 또 뜻과 내용도 다른 이제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은 그 보수 개혁을 하겠다고 모인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이제 통합파가 부끄러우니까 통합이란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파라고 명분이 만들었다. 없잖아요. 예. 명분이 없다. 근데 이분들은 명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지금은 보수가 뭉칠 때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국민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동안 잘못한 과거에 대해서 혁신하고 변화했으니까 이제는 한 집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서 혁신을 더 위해서 보수를 통합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머리 숫자만 채우겠다는 그런 걸로 이제 공학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통합파에서 말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23일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을 마무리 지을 거다. 그러면은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이 혁신했다라는 어떤 이런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어떤가요? 아니, 지금 홍준표 대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이용해 먹고 또 버린다 그랬다. 또 안아준다 그랬다가 다음권 풀어줬다가 다시 제명.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기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표리부동하게 써왔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혁신을 했다라는 걸로 내놓는다는 게 궁색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자기 한 말에 칼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분 뭐 맨날 뭐 못하면 대선 치면 빠져 죽는다. 그 강을 몇 개나 정말 그 인용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고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예. 그 홍준표 대표는 그 구시대적 적폐와 함께 더 수구적 극우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그 인적 청산 떠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당대당 통합만 하면 자유한국당이란 이름까지도 당명까지도 바꿀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환골탈태를 하겠다라고 해도 안 됩니까? 지난번에 임명진 위원장 오셔가지고 예. 똑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꿨잖아요. 아하. 뭐가 바뀌었습니까? 또 그 구태적인 행위를 또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 보실 때는 예. 기득권적인 수구의 모습, 약속하고 책임지는 그런 보수의 본 모습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약속한 거 다 뒤집고 또 새로 정치과학적으로 개인적인 이해에 따져서 머릿수만 채우고 다시 합치겠다는 모습 이걸로 환골탈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당명 바꾸겠다는 얘기도 참 이건 뭐 기가 막히게 들리세요. 지금 웃으시는 의미는? 아니 그건 뭐 아파트 이름 옛날 이름에서 요새 뭐 영어 이름으로 바꾸는 건 뭐가 다릅니까? 아파트 새로 지어야죠. 그리고 새 시대에 맞게 지어야지 어떻게 새 집을 짓지 않고 헌집에다 이름을 바꾼다고 새 집 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예. 아파트 이름 뭐 옛날에 그런 스타일에서 요사이 무슨 영어로 영어 스타일로 바꾼다고 집 그대로 두면은 그게 바뀌는 거냐? 이야, 그런 비유. 그래. 자, 그러면 김무성 의원의 말에 대해 뭐 답은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그러셨어요.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분당이 불가피하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국민을 설득해야지 유승민을 설득합니까? 국민이 오케이 하면 저희들도 오케이 하는 거고 유승민도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이 오케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나 유승민 의원이나 지금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26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무성 의원이 지난번에 그 최고위에서 비대위 하자, 유승민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뒤집고 사당화한다고 반대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전당대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11월에 저는 빨리 하자 그랬는데 그때도 이유가 정기국회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잡아놓고 그것도 안 하겠대요. 그리고 지금 국감 중이거든요. 국민을 위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감 때 당을 깨자고 합니까? 국감이나 치르고 나가든지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원칙도 없고 필요할 땐 당원을 갖다 쓰고 또 본인들이 필요할 땐 당원을 또 깨고 이런 걸 갖다가 아유구용이라고 해요. 사마천 사기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국감이라도 치르고 뭐 나가실 테면 나가셔라. 나가시려면 나가셔라. 이거 맞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지금 명분을 쌓고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당대회 11월 13일인데 그 전까지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면 전당대회 하자 그래 놓고 유승민 대표 오면 안 되니까 그 전당대회 무산시킨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바로 얼마 전인데 그때는 지금하고 뭐 상황이 달랐나요?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그렇게 위중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낯뜨겁습니다. 낯뜨거울 정도. 그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나가시는 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당대당 통합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분명합니까? 아니 당대당 통합이라는 거는 그것도 정치공학적인 용어인데요. 나가는 분들의 몸을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봐요. 당대당이 통합되려면 모든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당원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합치는 게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뽑아놓은 원외위원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조차 다 버리고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대당 통합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용을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당대당 통합 택도 없는 얘기인데 턱도 없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지금 탈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 명분으로 쌓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는 좀 빼내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해준다 탈당파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당대당 통합할 시기는 언젠가 국민들이 저희들이 혁신을 통해서 이제는 합치는 게 좋겠다 할 때 분명히 당대당 통합은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내가 힘들고 내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못 기다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김무성 의원이 지금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많이 따라 나갈 거라고 많이 동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니까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저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 정말 지역과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가겠다. 박수 쳐주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숨기고 정말 유승민 안 나오면 지난번에 탈당 안 하면은 나는 좀 유승민이랑 인연을 끊겠다. 또 대선 때 우리가 뽑아놓은 경선 의뢰에서 뽑힌 후보 지지율 안 나온다고 당 지지율 4%인데 후보 지지율 4%라고 유승민 사퇴하라고 안철수 후보 밀어야 되는 이런 분들 지금 또 한국당 돌아가겠다 그러고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 그 상식으로는 제 머리는 이해도 안 되고요. 정말 편안한 길을 가겠다 하는 분들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거기에 보수를 자꾸 갖다 파는 거는 보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가려면 정말 예의를 지키고 가야지. 이 보수의 새싹들, 이 젊은이들이 2만 명이나 정말 당원이 돼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그 새싹들한테 제초제 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초제 뿌리는 셈이다. 그렇게 매번 편리한 대로 살면요. 국민들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 10여 명이 정도가 나가면 이게 의원 반이 나가는 건데 그 정도도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좀 김무성 의원의 바람, 그쪽의 바람입니까? 한 분이 나가나 10분이 나가나 15분이 나가나 전 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숫자 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제가 옛날에 좀 했던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어차피 한 명이라도 나가면 교섭단체는 깨지는 겁니다. 깨지죠. 그러나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국민과 약속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환골 탈퇴하겠다는 그 초심의 마음, 보수 혁신의 그 마음의 길을 한 명이 남더라도 갈 것이다. 국민의당하고 통합 논의가 또 한편에서는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디어야.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새로운 정치 또 혁신 정치를 위해서 연대도 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쪽에 무슨 당을 합친다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그쪽도 아니다. 그래도 손을 잡는다면 선거 앞두고 손을 잡는다면 지상욱 의원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없고요. 일단 누구랑 손을 잡기 이전에 우리부터 혁신해서 정말 보수는 이런 거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건 이렇게 바꿨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당 시사인에서 나오는 정당 신뢰도를 보면 바른정당이 3위로 10점 만점에 3.08이고 한국당이 2.53으로 꼴찌예요. 그래요. 그리고 107명 있는 그 갤럽 여론조사 보면 107명 있는 한국당이 13%고 20명 있는 바른정당이 9%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숫자로 계산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머리수 채우기 단순 산수를 하면은 의원 1인당 지지도가요. 지금 한국당 의원보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3.75배나 높아요. 지상욱 의원님, 청취자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 짧게 답변 주세요. 뭐냐면 지금 자강론 외치는 분들, 한국당하고 통합 안 된다는 분들, 지금은 소신 지키고 계시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급해지면은 결국은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시기를 못 박는 건 어렵지만 급해지면 합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당신들 이제 탈바꿈했어. 이제는 과거를 정말 청산했고 새로워졌어. 라는 국민의 평가가 있을 때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근데 그런 평가가 나올까요? 무슨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는 아니지만 지금 여론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보수가 변했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70% 8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원래 보혁 대결로 보면 51대 49 구도니까 국민의 반수는 보수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30%가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요. 문재인 대통령을 새로운 보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나머지 15% 20%가 지금 끼고 앉아서 보수하고 있는데 그 30%가 우리한테 돌아올 때 그분들이 너희들이 정말 진짜 보수다. 새로운 보수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때가 보겠다. 그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상욱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이요.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뉴스.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이 누군지는 지금 추적에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여중생은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한 뒤에 협박에 못 이겨서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에 나서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채팅 앱이 지금 청소년들의 손쉬운 성매매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이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어느 정도나 퍼져 있는 걸까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채팅 앱을 1년 전에 고발한 분이 계세요. 10대 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에이즈에 감염된 그 여중생 도대체 몇 명하고 성매매했는지 이거는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도는 10여 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상 볼 때는 훨씬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과연 10여 명이었겠는가? 경험상 볼 때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조직적인 날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혼자서 그냥 그 용돈 때문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정도지만은 이렇게 조직적 알선 범죄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요가 굉장히 심하고 협박이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시킨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많았을 거다. 이러면은 상황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건데, 이렇게 성매매를 통해서 질병에 감염되는 이런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성매매에 이용되게 되면 성병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에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처럼 에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 많아요? 어린애들이고 일단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고 실제로 성매매에 이용되는 거는 다양한 상대방이 있다는 거니까 성병 감염률이 훨씬 더 높고 위험하죠. 아이들의 성장에도. 대략 조사된 게 있습니까? 조사된 게 없죠. 없어요. 일단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제는 마치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이 여중생이 성매매에 이용됐다는 거에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에이즈에 걸렸다는 게 더 놀라운 시대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놀라워야 할 것은 아이들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놀라워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일반적이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죠. 네네. 자, 그럼 이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화가 될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가 왜 유행하게 됐는가, 왜 퍼졌는가, 이걸 들여다봤더니 손쉬운 채팅 앱이라는 게 있더라. 네네. 이 채팅에 보니까요, 익명으로 만나는 어플인데다가 서버가 외국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이 만난 성매매 남성들을 신상을 파악할 수도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일단 카톡으로 만나지만은, 카톡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만나고,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장소를 서로 공유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선업자들이 아마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의지가 있다면, 근데 이제 이 사건은 1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년 전에 만약에 경찰 단속에 있었다면, 아마 알선업자들을 통해서 리스트들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록 그 어플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다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사를 빨리 하려고 했으면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신상 파악도 어려워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채팅앱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 채팅앱들 이렇게 단속이 어렵고 뿌리 뽑기 어려운 이유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건 맞습니까? 채팅앱은 지금 실명이 전혀 실명 인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어디서 볼 수 없게 한국 사회는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데 최근에 이제 EU 같은 경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실명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선했는데 한국은 성매수자들이나 이제 이런 성매수자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완전히 익명성을 갖출 수 있게 최적화된 그 도구가 어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어플에 가입할 때요. 네네. 무슨 뭐 자기 전화번호를 넣는다든지 회원 가입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고 주민번호 넣는다든지 그런 전혀 없습니다. 네, 주민번호 없고 성별도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선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인데 그들이 이제 마치 14살 소녀들처럼 자기 신상을 등록해가지고 조건 만나면 알선을 하는 거죠. 우리 보통 회원 가입할 때 무슨 인증번호, 자기 전화번호를 넣으면 인증번호를 받아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네. 그럼 청소년이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야, 이런 거고. 그런 앱이 몇 개나 돼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돈벌이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게 성매매 알선 장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걸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플들은 매일매일 개발이 되는 거죠. 그냥 그 스토어에 올리면 됩니다. 어플 그 웹 스토어에. 그럼 그 어플을 운영하는 사람은 뭐 광고로 수입을 얻는 겁니까? 광고로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쪽지를 보낼 때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어플들이 이제 90포인트로 한 번 쪽지 보낼 때마다 90원씩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수입이 그냥 만들어 놓고 올려놓기만 하면 수입이 되는 거죠. 규제하면 안 돼요? 규제 방법 없습니까? 규제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아동 청소년들이 어플을 통해서 지금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 관련한 규제 법령을 만들거나 또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 심지어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IT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하이테크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좀 집단화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좀 만들어라. 뭐 총리실 산하든 뭐 여가부든 경찰청이든 어떻게 전담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니 이걸 이런 앱이 있는데 규제조차 안 된다라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기막힌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고 방어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당연한 거고 예전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계속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면 계속 이 진화되고 있는 이 기술에 맞춰서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규제를 하지 말고 다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뭐 국내 시장이 죽으면 이제 다 해외 시장만 살리는 거냐 이런 말들이 먹히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심각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대 여성인권센터 대표세요. 조진경 대표였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가을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하나 늘어나죠. 새파란 하늘 들어오고요. 갈색 낙엽. 그리고 수확을 앞둔 샛노란 들녘. 이런 것들 들어옵니다. 시 한 편이 어울리는 계절인데요. 왕년의 문학소년들, 문학소녀들, 그들의 시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시연아, 얘들아, 낙엽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렇게 뿌려볼까? 형, 우선 사진 찍어줄게. 내가 가을남자다, 가을. 하나, 둘, 셋. 아무래도 가을바람 불면은
이제 곧 추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좀 지난 여름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 이성복 시인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계절에 대한 감상인 것 같아서 왠지 좀 가을의 초입에 항상 오히려 여름 한가운데보다는 초가을에 좀 생각이 나는 시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시는 다정함의 세계라는 시예요. 다정함의 세계? 네. 가을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시의 여러 속성이 있겠지만 가을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위로라는 속성이 더 잘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시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보다 노랫말이 떠오르는데요. 박학기 씨의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라는 곡이에요. 들어보시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네 회색빛 거리 위에 우울한 하늘이 내려오네 그대의 촉촉한 눈빛처럼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정말 좋네요. 이렇게 가사도 한편의 시가 되는 그런 가을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집 한 권 사서 읽으면서 깊은 위로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엔 시를 읽겠어요. 음악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래 좋습니다. 이런 문자들 윤인중님의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촉촉히 마음을 좀 적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지금 신승아님은 아이들 등교 준비하면서 매일 듣는데요. 뉴스가 너무 무서워서 슬그머니 라디오를 꺼야 될 정도입니다. 청소년 어플 얘기 성매매 어플 얘기 들으시고 박상현, 박상훈 많은 분들께서 놀라고 또 규제해야 된다 문자 주고 계세요. 이 세월호 일지 조작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김광섭님. 이제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이 됐군요. 7시간 30분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셨고요. 7742님은 9시 30분이든 10시든 정말로 지시를 하긴 한 겁니까? 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긴 한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도 든다. 이런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어제의 그 발표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충분히 예견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그렇죠. 참 충격적이고 저도 사실은 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몇 군데 확인했는데 다들 전화를 받지 않고 답이 없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직접 관련자에게 전화를 해봤었는데 안 됐습니다. 아이고 다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게 참 씁쓸합니다. 네, 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저는 정말 엊그제 일 같아요. 제가 아까 날짜를 막 연도를 헷갈렸을 정도인데 2014년의 일인데도 우리에게 참 생생하죠. 그리고 까도 뭐가 계속 나오고.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오늘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은 고 백남기 농민 일주기가 지난달 25일이었죠. 그러네요. 이 문제도 쟁점이 될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기인 지난 9월 25일 또 사과를 했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추석 연휴 직후에도 또 사과를 했습니다. 엊그제 또 했어요? 세 번째 사과? 네.
그래서 왜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계속 사과하나 오늘 이렇게 주제입니다. 세 번째 사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용은? 먼저 일단 사과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6월 16일 사과 때의 이철성 청장 사과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게 하신 박종철님, 이한열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과를 하게 된 게 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네요.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했으면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이 사과가 세 번째 사과가 이제 왜 나왔냐면은 경찰개혁위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있죠. 권영철 선임 기자도 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후속 조치가 없고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없다. 그리고 경찰청의 핵심 간부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가 수사적인 것이라는 게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경찰청장이 경찰이 민주경찰, 인권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을 불러놓고 공개 사과를 했는데 그게 수사적인 사과면은 개혁위원들은 덜러리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적인 사과라면 그러니까 말뿐인 사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찰개혁위원들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은 후속 조치 그리고 미흡한 데 대한 사과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과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밝혀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 세 번째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경찰청장의 사과가 수사적인 사과, 말뿐인 사과라는 말을 지금 경찰 관계자가 한 거예요? 예, 이게 명쾌하게 가려진 건 아닌데 살수차 운전 요원들이 들었다. 자기들이 경찰청 간부하고 통하면서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말뿐인 사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된 건가? 이게 이제 살수차 요원들이 청구 일락서를 제출하면서 유족들의 민사소송 배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제출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제 경찰청 간부가 뭐 너희들만 살려고 하냐 뭐 좀 방해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통화하는 과정에서 살수차 요원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사과는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건 수사적인 건 너희 알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했다는 게 보도에 그건 말뿐이라는 거 알지 않느냐 이런 걸 들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경찰청장의 사과가 말뿐이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혁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랄 일인 거잖아요. 국민들을 상대로 뭐 속인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뭐 추석 연휴 중에 경찰 내부 감사가 있었고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과가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철성 청장이 유족들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도 설명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원수 서울경찰청장의 사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당시 청장의 사과도 당시에, 내가 주선하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발족한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우선 조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은 이제 뭐 청구일락서 제출하고 형사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관련 자료도 다 대부분 제출했고요. 특히나 검찰이 곧 기소를 하게 될 거거든요. 당시 책임자들은. 그렇죠. 인사조치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고요. 특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 일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청구 일락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꼴인 거죠.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인데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유족들의 민사배상소송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동안 사실 국무총리가 공개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청장도 사과했고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사과라면은 당연히 국가 책임을 받아들인 것은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뭐 고 박종철군 사건이나 이한열 군 7호탄 사망 사건, 강경대 군 폭행시사 사망 이 등에서도 아직
경찰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법원의 배상 책임이 배상 판결이 나고 나서야 배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참 어쩌면 좀 그 전례가 없는 뭐 참 그런 일이긴 합니다. 상당한 좀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이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사안에 따라서 일단은 경찰은 이런 심각한 뭐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일이 일어나면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곧바로 해당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권단체와 법조계 인사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앞에 예를 든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군 사건 때 제대로 된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시민단체가 하거나 뭐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논란이 된 뒤에 총리실이나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은 이런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참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는 이런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에서부터 배상 조치까지 전 과정을 백서로 남겨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백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훈령으로 해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사과를 거부했었는데 이제 당시 청장이죠.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밤늦게 좀 그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통화하셨어요? 예. 그 강 전 청장은 민사소송에서 청구 일락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살수차 요원 그리고 실무 지휘라인인 신 총경 이 사람들이 청구 일락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조만간 청구 일락서를 제출할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 들었고요. 강신명 청장도 조만간 청구 일락서를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청장은 또 도의적 인간적으로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도의적 인간적 사과와 민사소송에서 청구 일락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그래요. 지금 경찰개혁위원으로 권영철 선임 기자 활동 중이신데 어떻게 해보시니까 경찰이 변하려는 어떤 몸부림치는 진정성 같은 건 느껴지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경찰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또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입장을.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느껴지세요? 멀었구나는. 경찰 조직이 전 의경들 합쳐서 14만 조직이거든요. 커요. 예. 경찰청장의 사과 문제만 해도 조직의 수장이 사과를 했으면 그걸 구성원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장의 사과는 수사 아니겠냐는 식의 발언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일선에서는 경찰청장이 그냥 사과한 거겠지 뭐 그거 뭐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하게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집회 시위 관련 뭐 제도 개선을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을 만나봤는데 참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요? 변화라는 노력 아직 멀었구나는. 경찰청장이 일제 때는 순사, 독재 시절에는 짭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아직 좀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혁위원들이 잘해 주셔야겠네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 개혁위원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퇴하겠다는 입장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혀서 경찰청장이 사과하게 된 거거든요. 분발해 주십시오. 네. 권영철의 Y뉴스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어느새 바깥 공기도 제법 쌀쌀해졌죠. 그런데요, 이 가을에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밤잠을 설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트에서는 지금 모기장, 모기약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사실 처서만 돼도 모기입이 비뚤어진다 뭐 이런 옛말이 있는데 어떻게 처서가 훨씬 지나도록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걸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화제네요.
모기 이야기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실 올가을에 저희 집만 유별난 건가? 저는 이랬는데 교수님 댁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요. 예. 제 여름철에는 그렇게 물려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요즘 들어서 모기가 나타나네요. 저도 물렸습니다. 저 얼마 전에는요. 밤에 하룻밤에 3마리까지 잡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꽤 춥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난방이 잘 되고 바깥 기온이 떨어지고 하니까 모기들이 따뜻한 실내로 몰려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서 발생되는 모기들이 건물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기온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안 나가고 그를 위해서도 그렇고 따뜻한 기온이 있는 그런 실내로 들어오게 되죠. 아파트의 지하에 물이 고였다든지 좀 습하다든지 이런 공간에 숨어서 알을 낳아놨다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도시에 있는 모기들이 주로 이제 빨간집 모기들인데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그 정화조도 있고 저수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1년 내내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그 월동도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 지하실에서 연결된 부분들이 베란다에 나가 보시면은 그 물통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관이 있습니다. 배수구가 있죠. 근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또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오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거나 계단을 올라오게 되면 각 가정에 이제 문 주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면 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그거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들이. 집주인하고 같이 출입을 했군요, 얘들이. 그다음에 화장실에 그 팬이 달려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글로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 근데 가을이 되면은 어쨌든 실외보다는 실내가 따뜻한 게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데 왜 유독 지금 더 늦게까지 이렇게 모기들이 실내에 모여드는 거죠? 그 예년에 비해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봄도 좀 빨라졌죠. 이제 3월 되면 모기들이 그 소수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월동 모기들이 사실은 4월 돼야지 놈들이 그전에는 활동을 했거든요. 모기들은 자체 체온이 없는 그런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을 못합니다. 대사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나왔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3월에도 이제 보이게 되고 또 10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활동을 못 했었어요. 10월 말쯤에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10월, 11월 초까지도 모기들이 채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뜻해져서.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 때문이군요. 온난화 때문에 얘들이 이 변온 동물인 얘들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는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내, 뭐 실내로 들어올 에너지도 생기고 이러는 거군요. 그래요. 이 모기들. 그러면은 참 이게 언제까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올해는? 글쎄, 이제 작년에 예를 보면은, 11월 중순까지는 모기들이 채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이 돼야 이제 모기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죠. 11월 말까지. 그래서 금년에도 11월까지는 모기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네요. 그러면 가을 모기 어쨌든 피해야 될 텐데 피할 방법은 있겠습니까? 일단 밖에서 물리는 경우보다 이제 실내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결국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출입을 할 때 소지품으로 이렇게 문 주위를 휘두르면 이놈들이 안으로 같이 못 들어옵니다. 휘두르면서 현관문을 들어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그걸 또 위험한 요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이렇게 모기가 좀 머리 위에서 좀 윙윙거릴 때 이게 손으로 막 치게 되면은 당분간 이놈들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현관문 출입할 때는 한 번쯤 손으로 여러분 쫓고 그럼 얘들이 이제 위험하다 인지하고 멀리 간답니다. 쫓으면서 출입하시고 배수구 같은 거 다 막아야 되겠는데요. 그거 이제 건진사에 가시면 배수구 마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껴서 이제 나사로 조이면은 고무 마개로 인해서 꽉 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베란다의 샤시에 보면은 빗물 빠지라고 구멍이 이렇게 또 여러 개 뚫려 있는데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거기로도 들어와요? 맞습니다. 아래쪽에. 근데 그거를 또 막는 그런 그 마개 같은 게 있어요. 망사로 된.
네, 요것도 이제 구입하셔서 갖다 붙이시면 충분히 막게 되고요. 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막는 방법밖에는 아니면은 온난화를 없애는 방법밖에는 이거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 네. 왜 이렇게 가을 모기가 극성인가? 10월 중순이 되도록 이 궁금증 좀 풀렸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기 전문가시죠?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였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글쎄요, 몸은 좀 추워져도 괜찮습니다만 마음만은 그만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쏟아지는 뉴스들이 다 춥죠. 우울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부디 밝은 뉴스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참여단이 끝장 토론에 나서는 것인데요. 예. 공론화위는 이와 같이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그 권고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2016년이라고 했습니까? 4월 16일에 아마 16제를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2014년이죠. 그런데 제 기분은요. 네. 아직도 엊그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나 놀랄 정도입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조작했다고 보고된 밝혔습니다.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반에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았는데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걸로 일지를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첫 지시가 10시 15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부터 첫 지시가 내려지는 시점까지의 간격을 좀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임종석 실장의 설명입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하지만 이 뉴스를 듣고 누구보다 기막혔을 분들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일 겁니다. 우선 이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단원고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직접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이 뉴스가 어제 긴급히 나오고 나서 저도 놀라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누구보다 놀랐을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 심정. 4월 16일. 지금도 4월 16일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니 사람도 아니죠. 진짜 손모가지를 꽉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쫓아가서. 워낙 격한 생각이 드시니까 지금 네. 표현이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 시간 일지를 쭉 내면서 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네네. 그걸 보면서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하셨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거를 무서운 거를 뒤에 숨기고 있어서 까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 청와대가 과연 청와대였을까요? 청와대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청와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건까지 지금 뒤늦게 밝혀지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가족분들하고 유가족분들하고 어제 연락을 좀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그냥 어이가 없고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네. 끝까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예.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예. 전 안보실장 김관진, 예. 전 해수부 장관 이주영, 해경청장, 황교안까지도 다 잡아서 다시 구속수사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워낙 격한 심정이셔서 말을 잘 잇지 못하실 정도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단원고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세월호 사고 당시에 상황 보고서를 사후에 조작을 했다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당시 정부 보고서들의 진실성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자, 출범부터 해산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던 세월호 특조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종훈 전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자 박동근 님이 근데 30분 차이를 뭘 조작이라고까지 하느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당시에 30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고 첫 지시가 10시 15분에 나온 것과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첫 지시가 나온 거는 상당히 큰 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예. 30분이면 전원을 다 구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최고 권력자이고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의 제상층에 있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지시를 45분 만에 내린 것과 첫 지시를 15분 만에 내린 건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도대체 그렇습니다. 45분 동안 그럼 뭘 하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렇습니다. 30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어머님은 어이가 없다. 얼마나 더 무서운 걸 숨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어제 이 소식 듣고 박종훈 위원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루가 멀다 하고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조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그럼 그 당시 활동할 때도 느끼셨단 말씀이세요? 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세월호 참사 조사하고 특히 청문회를 준비할 때마다 그 관련 공문서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 보고서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의문을 계속 가졌어요. 공문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을 만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딱 비교해보면 보고들 간에 모순이 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후퇴한다거나 또는 같은 날에 2개의 문서가 작성된 거로 보인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간에 모순된 부분이 나온다든지 시간을 조작한 것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보고서 간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원래는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니까 진실이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가 오히려 더 후퇴하는 거죠, 내용이. 그런 식의 참 희한하다라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그렇죠. 그런 의문을 저만 가진 게 아니고,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계속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나 잘못된 정부 브리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른바 실내 게임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못 믿게 되니까 못 믿게 되면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나 개인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하지? 왜 감추지? 뭔가 더 심각한 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했던 보고서들 자료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것은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이제는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대표적인 것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해경 보고서하고 이제 해수부 보고서가 그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해경 보고서와 해수부 보고서요? 그 참사 직후에는 가장 현장에 있었던 거가 해경 해수부 아니겠습니까? 그쪽 보고서들이 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에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나,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 안 하나 하는 일종의 정보 보고서가 더 많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니 정의니 국민 한골탈퇴 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잘못된 세관 속에 젖어 있는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워낙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진실탐구보다는 오히려 거짓말을 헤쳐나가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반드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기회에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놔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이셨어요. 박종훈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하게 되니까 바로 전날 이거 발표한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여론전 하려고 일부러 시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글쎄요. 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미묘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청와대가 꽁꽁 묶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다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공개했어야 할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숨겨놨다가 늦춰서 발표하면 또 그때는 또 왜 숨겨놨냐. 무슨 뭘 가리려고 있죠.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발견 즉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요. 참 뭐 큰 일이 하나 터졌네요. 지금 사실은 국감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시작했잖아요. 행간에서는 국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봐주시죠. 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감이니까 그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막이 이제 올랐는데요. 이 국감 시작부터 적폐청산과 신적폐청산 이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상임위별로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그 첫날 모습을 한번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저 궁금했거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성환 씨가 세 가지로. 일단은 여야 기싸움이 상당한 건 알아요. 국감 전쟁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렀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보수 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그렇지만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신원조 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 비판과 감시에 충실하면서도 갑질 국감 행태를 벗어나겠다. 정의당은 촛불 민심을 반영한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챙챙챙챙 아주 뜨겁습니다. 칼싸움을 하는 것 같죠.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누가 여당이야 헷갈린다입니다. 이번 국감의 특징으로 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헷갈리는데요. 보통은 국감 하면은 야당의 공세가 대단하고 그렇죠. 야당에서 스타가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야당이 뭐 이른바 창이라면 여당은 방패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의원들이 아직 야당인지 여당인지 물을 못 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들조차 이 정권 교체를 실감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우리도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9년 동안 맨날 정부 비판하는 게 몸에 뱄잖아요. 이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여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야당 같은 경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 지금 헷갈리잖아요. 정부 감싸고 옹호하는 게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 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밝힌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10시에 첫 보고라고 30분을 늦춘 부분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 위기관리의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이제 사고 대응 매뉴얼인데 원래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위기 상황에서는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걸 2014년 7월 말에 슬쩍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재난 분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는 법제처 심사 없이 바꾸는 거는 분명한 불법인데 이 불법을 네네. 자행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위원님 혹시 불법인 걸 정말 몰랐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불법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까지 관리한다는 거 저희도 다 알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죠. 그 자체를 감췄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완전히 살짝 바꿔버린 것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국가안보실장이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도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청와대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판받게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또 의견을 보면 처음에 컨트롤타워가 그 청와대는 아니다 논란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청와대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매뉴얼을 아예 바꿔버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바꾸는 거는 단순히 말을 바꾸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는 거에 준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건 아예 불법입니다. 법제처 심사 없이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꾼 걸 보면요. 참 굉장히 좀 조악해요. 빨간 펜 선생님도 아닌데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손으로 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사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자꾸 사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도 바꿀 수 있고 문서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사고 당시 일지 조작한 거, 매뉴얼 조작한 거 화난다 이러고 넘어갈 차원인 건지 사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지금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몰라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과 알면서도 바꾸는 건 완전히 이거는 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실성, 권력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그렇고요. 그 후에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의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실이 뭐냐, 정의가 뭐냐, 그것이 왜 구현돼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뭐 중요하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권력을 가지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이제 참사에 대한 전면 재조사라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전면적으로 좀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제1기 특조위에 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정부는 그냥 1년 6개월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됐다고 조사를 좀 못하게 했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그 조사위원회니까 인적물적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8월 4일부터 활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2월 3일, 올해 2월 3일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작년 2월 30날짜로 사실상 조사활동을 중단당했잖아요. 하다가 만 거죠. 반드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만이 진실이 규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기 특조위 출범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이거 본회의 통과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봐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김현정의 뉴스 쇼. 2016년 4월 16일 아침 10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간입니다. 보고를 받은 후 15분 만인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 보고 시점은 그보다 30분 빠른 9시 반이었다는 게 어제 드러났습니다. 구조를 위해 쓰여야 할 30분이라는 골든타임. 그것이 골든타임이었다는 건 청와대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게 얼마나 큰 과오였는지를 똑똑히 알기에 결국 첫 보고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일지를 조작하고 맙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게 얼마나 큰 과오인지를 알았다면 더 철저히 반성하고 더 철저히 사과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덮고자 했던 겁니다. 30분의 골든타임,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30분은 면피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포인트 이것부터 봐야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오늘 결정이 됩니다. 예,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예요. 네, 그래서 법원은 이번 주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더 일찍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데드라인인 오늘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예. 아마 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컸다는 얘기죠. 검찰은 아직 다퉈야 할 쟁점들이 많고 또 석방 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변호인 측은 주요 쟁점 심리가 끝난 만큼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제 드러난 세월호 보고 시작 조작 파문도 오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를 감추려고 일지를 조작했다. 이런 파문이에요. 네. 물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는 별건입니다. 예. 하지만 들썩이는 여론이 재판부에 어떻게든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일단 오늘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일지 조작을 어제 발표한 게 뭐 물타기 아니냐, 여론 압박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뭐 사실은 사실인 거니까요. 오늘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지 지켜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이영학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군요. 네, 이번 사건이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수사 결과를 오전 9시에 경찰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왜 딸 친구를 죽였는지 또 한 달 전 부인의 자살 사건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온통 미스터리 투성이었죠. 예. 근데 알려진 바로는 성도착증이 있는 이영학이 부인 자살 뒤에 딸 친구 가운데 부인을 예뻐하던 피해 학생을 불렀고요. 수면제를 먹이고 음란 행위를 하다가 예. 결국 깨어나 반항하던 학생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프로파일러까지 대동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다른 범행은 없는지 또 이중 생활을 하는데 조력자는 없었는지 지금 아직 풀어야 될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고요.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2박 3일 원전 끝장 토론입니다. 신고리 원전을 계속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건가 결국은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죠. 네, 이미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공정률이 30%에 이릅니다. 예. 이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두고 오늘부터 2박 3일간 종합 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열쇠는 공론화위원회가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공론화위원회와 500명의